자자자, 이제 두 개 법 남았죠. 예상 문제는 한번 풀어보시고. 자, 요것도 간단하게만 좀 볼 것만 보죠. 이게 또 보려면 뭐 굉장히 많이 봐야 되는데, 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이 명의 신탁이라는 것을 막기 위해서죠. 이건 아예 명의 신탁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명의 신탁이 뭐예요? 등기 명의를 원래는 실제 권리자 명의로 해야 되는데 실제 권리자가 아닌 사람한테 맡긴 거죠. 이걸 명의 신탁이라고 그러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근데 주로 명의 신탁은 좋은 쪽보다는 나쁜 쪽으로 많이 사용된단 말이에요. 탈세, 요즘처럼 다주택자 규제 많고 세금 많이 부과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중에서 팔기는 좀 그렇고 하니까 믿을 만한 뭐 친척이나 누구한테 자, 등기 명의만 좀 네가 맡아서 좀 가지고 있어라. 내 거지만 명의 신탁하는 거죠. 투기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용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거 하지 말고 부동산 등기는 실제 권리자 명의로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금지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명의 신탁을 금지시켰는데 우리 국민들이 국가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그래서 명의 신탁을 했어. 그래서 명의 신탁 했으면 이 약정하고 등기 전부 다 무효로 봐요. 자, 이게 무효지만 이게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이 무효를 가지고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제3자는 서원학 불문하고 권리 다 취득하게 돼요. 가장 단순한 게 갑이 이 X 부동산 소유자인데 뭐 문제 있어서 뭐 세금 많이 부과되고 뭐 어쩔 것 같아가지고 을하고 명의 신탁을 하고 명의 신탁 약정을 하고 등기를 을한테 넘기는 거죠. 얘를 명의 신탁자, 얘를 수탁자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등기는 을 명의로 돼 있다 하더라도 실제 권리자는 누구란 말이에요? 갑이지. 이런 거 하라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 명의 신탁 약정도 무효고 이 등기도 무효로 와서 빨리 너는 이 등기 맞소시켜서 다시 네 명의로 돌려놔라 그 얘기지. 응? 근데 얘가 소유자도 아니면서 이걸 토대로 제3자에게 팔아서 이렇게 이전 등기 해줬을 때, 자, 얘는 이게 명의 신탁인 사실을 알았던 몰랐던 상관없이 얘는 소유권 취득한단 말이에요. 그거 당연하죠. 왜? 국가에서 지금 명의 신탁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명의 신탁 위반해가지고 명의 신탁 한 사람들을 보호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래서 명의 신탁 문제에서 제3자가 나오면 무조건 얘는 악이라도 권리 취득한다. 이렇게 잡고, 그럼 이 명의 신탁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전형 명의 신탁은 최근에 계속 나왔어요. 작년도 나왔어요. 그래서 두 가지만 체크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3자간 등기 명의 신탁 보죠. 3자간 등기 명의 신탁은 그림을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는 그림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그림은 그렇게 많이 강조를 안 하는데 이 명의 신탁은 두 가지는 그림으로 해결을 하세요. 자, 어떤 경우냐면 갑이라는 애가 병의 부동산을 자, 사. 그럼 샀으면 등기도 누구 명의로? 갑 명의로 해야 되는데 자기 명의로 등기하게 되면 뭐가 문제될 것 같아. 다주택이 된다거나 아니면 뭐 투기, 탈세하는데 조금 힘들어. 그래서 이제 사기는 지가 샀지만은 자, 믿을 만한 사람하고 명의 신탁 약정을 하고, 야, 내가 샀는데 등기는 내 명의로 하긴 조금 그렇다. 야, 일단 네 명의로 좀 해놔라. 하지만 내 거다. 그러니까 얘가 그렇게 할게. 얘가 신탁자, 수탁자. 그럼 문제는 병이죠. 병은 저 부동산을 누구한테 팔았어? 갑한테 팔았어. 근데 갑자기 사지도 않은 사람이 나한테 등기해 주세요. 그러면 등기해 줄까요? 안 해주겠지. 그래서 갑이 이제 병한테 상황 설명을 하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갑을병 나왔을 때 이게 3자간 명의신탁인지 좀 이따 볼 계약 명의신탁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가장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게 문제 자체에서 부탁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3자간이에요. 그래서 상황 설명해서 병이 알았다. 그래서 이렇게 등기를 해주는 거죠. 얘가 매도인이고.
그럼 매도인 병도 갑, 을 간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알아. 그래서 삼자가 다 알면서 이런 거 했다고 해서 이걸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을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 자, 그러면 이런 구조 있을 때 이제 법률 관계를 따져보면 당연히 갑과 을 간에는 명의신탁 약정 하나만 있고 이 약정마저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그럼 갑과 병 사이 매매 계약은 이건 명의신탁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이건 유효다, 무효다? 유효가 되는 거죠. 그럼 병과 을 사이는 지금 등기는 됐는데 자, 둘이 무슨 계약을 하고 등기했나요? 계약 없이 등기했나요? 계약 없이. 그럼 이걸 원인 없는 등기라고 그러죠? 그럼 당연히 명의신탁 약정도 무효니까 이 등기도 뭐가 된다? 무효가 돼.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현재 소유자가 누구냐? 이제 이거 찾아놓고 들어가셔야 되겠지. 자, 등기는 누구 명의로 돼 있어요? 을 명의로 돼 있죠. 자, 소유자가 누구냐 하면은 갑이라고 제일 많이 얘기해. 그럼 아직은 이게 법적인 사고가 안 잡혀 있다는 거죠. 왜 갑이 소유자야? 샀다고? 아니, 우리가 법에서 사기만 해서는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지. 샀으면 뭐까지 해야 돼요? 등기까지 해야 되는데 등기는 이쪽으로 갔으니까 얘 소유자 아니지. 그럼 이제 얘가 소유자 아니라고 그러면 얘라고 그래. 그럼 왜 얘를 소유자? 등기됐으니까 그래. 무조건 등기됐다고 해서 소유자가 아니지. 아니, 계약을 했어야 뭐 등기가 됐어요. 등기도 또 무효라고 그랬지. 그럼 결론은 소유자 누구? 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런 게 법적인 구조죠. 이런 걸 볼 줄 아셔야 법적인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더란 얘기지. 우리는 현실에서 그냥 뭐 등기만 하면 사기만 했으면 다 내 거 이렇게 하니까. 자, 이러고서 이제 문제를 푸시면 돼 사실은. 그럼 지문에 이런 질문이 나와. 자, 갑의 병에 대한 이런 질문이 나오면 갑과 병을 보면 되는 거죠. 그럼 갑병 사이는 뭐 했고? 매매는 뭐고? 유효. 그럼 갑은 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냐 물어봐. 있어야지 당연히. 또 병은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근데 소멸됐다 그러면 틀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갑이 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그럼 갑을 보면은 둘이 뭐만 했어요? 명의신탁 약정만 했고 그거 자체도 뭐예요? 무효. 그럼 무효라는 얘기는 권리 의무가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없어. 그럼 얘는 얘한테 뭘 해달라 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뭐 해달라는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없어. 그런 거 없어. 그러면 병하고 을 얘기 나오면 자, 등기는 누구 명의로 돼 있는데? 을 명의로 돼 있는데 소유자는 누구라고요? 병. 그럼 등기하고 권리자가 다르니까 그럼 당연히 이 등기가 잘못된 등기를 말소시켜야 되겠지. 그럼 누가? 병이 을 보고 말소해달라고 청구해야 되겠죠. 이거 물권적 청구권 아니야. 또는 진정명의 회복을 한 이전 등기. 자, 그런 걸 물어보면 이제 그 사람 나온 걸 찾으면 돼요. 갑이 을에게 그러면 이거 보시면 되고 병이 갑에 대한 그러면 이거 보시면 돼. 그래서 그대로 그냥 갑이 병에 대해서 그럼 매매 둘이 매매해서 유효면 권리 의무가 있어. 자, 얘는 얘한테 이전 등기 해줄 권리, 얘는 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의무.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결론을 내줍시다. 자, 사기는 누가 샀는데? 갑이 샀는데 등기는 누구 명의로 돼 있으니? 을 명의로 돼 있으니까 실제 권리자 명의로 등기되려면 갑 명의로 등기하라는 얘기죠. 자, 그럼 갑 명의로 등기하려면 이 등기를 먼저 말소시켜야 되겠죠. 그럼 갑이 을한테 직접 그 등기 말소해달라 할 수 없어. 직접 이전 등기 해달라고 할 수 없어. 하지만 얘는 얘한테 이전 등기 해달라는 권리가 있고 얘는 얘한테 말소 등기 해줄 권리가 있죠. 그러면 갑은 직접은 안 되지만 병을 뭐해서 대위에서 말소시켜 놓고 돌려가지고 다시 매매를 원인해서 이전 등기 두 번에 거쳐가지고 등기가 됐어야 이제 갑한테 등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갑은 직접 말소는 안 되지만 병을 뭐해서 대위에서 말소 청구할 수는 있다. 그러면 결론은 갑한테 등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법대로 한다면 등기를 몇 번에 통해 가지고 갑한테 등기가 돼야 돼요? 2번. 요 등기 말소해서 돌려놓고 다시 이전 등기하고. 자, 그런데 을이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고. 내가 직접 이전 등기 해줄게. 자, 이건 법적으로도 안 되는 등기죠. 왜? 둘 사이는 뭐 계약 같은 게 없는데 등기가 들어가니까. 하지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나 이렇게 가나 어차피 누구 명의로 등기가 될까요? 갑. 그럼 이 등기 유효 무효? 유효가 되는 거죠. 법적으로는 잘못된 등기라 하더라도. 이게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이에요.
자, 얘가 이제 등기가 되어 있는데 무효인데, 그럼 얘는 소유자도 아니면서 정하고 또 법률행위를 해가지고 이전 등기했다. 자, 악의의 정, 권리 취득했다, 못했다. 취득했다니까 제3자는 무조건.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따지지 마시라니까. 그러니까 이걸 외우셔야 돼, 이 그림을. 그림 가지고 보셔야지. 이거 문장으로 보시게 되면 이건 엄청나게 어려워요, 이게. 사실 명의신탁은 그냥 한 문제 푼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버린다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는 게 나아요. 이거 외에도 몇 가지가 더 나오는데 이거 다 볼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자주 나오는 거 3자간 명의신탁하고 계약 명의신탁 두 가지만 보고 들어간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요 얘기를 이제 말로 써놓은 거예요, 말로. 그럼 말로 보지 말고 어차피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334페이지 봅시다. 2013년 10월 26일 갑은 친구 일과 명의신탁 약정했다. 그 갑은 병 소유 엑스토지를 매수하면서 병에게 뭐 했어요? 부탁해서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했고 엑스토지는 현재 갑이 점유하고 있대요. 요거 하나 더 추가된 거죠. 그리고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그럼 아까 얘기했던 빨리 매매, 명의신탁 이렇게 등기하고 얘가 소유자. 이 구조 잡고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럼 5번부터 봅시다. 갑은 누구에게? 을에게. 그러면 얘들끼리 보면 돼. 이것도 뭐 하면 이거 보면 돼, 이거. 그럼 갑과 을 사이는 명의신탁 약정했고 이거 하나 있고 이것도 뭐예요? 무효죠. 그러니까 얘들 사이는 뭐 권리의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뭘 해달라, 뭐 해달라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부당해도 빤한 청권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있지도 않은 거 가지고 유치권 주장할 수도 없지. 틀렸고. 다시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어. 아무것도 청구 못 하죠. 근데 이제 누가 누구에게? 병은 을에게 소유자가 무효인 등기가 된 사람한테는 당연히 말소 등기해달라 또는 진정명의 회복을 소유권 이전 등기해달라 할 수 있어야지. 근데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틀렸고. 갑은 병에게 그랬어. 갑은 병에게 얘들 사이는 뭐 했고? 매매는 뭐고? 유효라면 아직 갑명의로 등기가 안 됐으니까 여전히 병한테 소유권 이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결국 이제 다 틀렸죠.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 지금 이 토지를 갑이 뭐 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으니까 자, 을은 갑에게 그 토지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냐 그 얘기인데 그러려면 을이 저 토지의 소유자이지. 소유자 누구라고 그랬어요? 병. 그럼 을이 갑한테 그 토지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지. 오케이.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럼 같은 문제. 자, 예상 문제에서 1번 문제를 들어갑시다. 2022년 갑은 친구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했고 병 소유 X부동산 매수하면서 병에게 또 부탁해서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했어요. 틀린 것은 똑같은 구조예요. 명의신탁하고 자, 병 토지를 사서 직접 등기 이렇게 당한 거죠. 자, 틀린 것 고르라고 했으니까 부동산 소유자 찾아라 그랬어요. 병이죠? 네, 맞고. 병은 을에게 그랬으니까 병은 을에게 요 등기 말소해달라고도 할 수 있고 말소 등기와 똑같은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죠. 돌려달라는 얘기예요. 자, 을이 갑에게 그렇죠. 을이 갑에게 자, 직접 이전 등기 해줬대. 자, 그럼 어차피 이렇게 가나 갑한테 갈 거죠? 그럼 이 등기는 뭐다? 유효. 맞았고. 병의 갑에 대한 이전 등기, 병의 갑에 대한 자, 둘 사이는 매매 계약했고 매매는 유효고 그럼 병은 갑한테 이전 등기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등기는 얘한테 갔으니까 여전히 그 이전 등기 의무는 소멸한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지. 이 놈이 틀렸지. 그래요. 을이 X부동산을 정에게 처분했다 그러면 이제 다 끝났죠. 자, 정은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취득했으면 결국 갑은
요렇게 해서 지가 소유권 취득하든 요렇게 해서 소유권 취득하든 소유권 취득해야 되는데 요 놈이 낼름 정한테 팔아 넘기는 바람에 이제 소유권 취득 못하게 됐죠. 그럼 당연히 얘한테 야 네가 그러면 부동산을 나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네가 부동산 이제 소유권 넘겨줄 수 없으니까 네가 팔아서 받은 매매 대금이라도 부당이득 반환해달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되셨죠? 예. 그래서 이 그림을 가지고서 문제 푸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문 나오면 확인해서 들어가시는 게 좋다. 자, 요게 이제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이에요. 그 계약 명의신탁이 나오는데 그 계약 명의신탁은 그림만 문제를 그냥 풀면서 들어가 갈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 335페이지 문제 자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워 그래. 그래서 이 명의신탁이 특히 가물병 나오면 그래서 이 계약 명의신탁도 설명은 해드리는데 그냥 기본 구조만 좀 잡고 이것도 그림으로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고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것도 그러니까 버릴 것은 좀 버리는 용기도 좀 필요해. 자, 3자간 명의신탁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계약 명의신탁은 뭐냐면 갑이 자, 병이 소유하고 있는 이 토지를 취득하고 싶어. 왜 취득하려고 그래? 이 사람이 지금 LH공사 직원 아니면 국토부 공무원인데 이 지역이 지금은 뭐하지만 한 4, 5년 되면 이 지역에 뭐 신도시나 이런 개발 정보를 자기가 입수했다니까. 그럼 논밭이야. 지금 현재는 엄청나게 싸. 그럼 미리 사놓으면 몇 년 지나면 엄청난 가격 상승이 오르겠죠. 그러니까 이거 취득하고 싶은데 자, 국토부 공무원들이나 LH 직원들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저런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사기는 뭐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아예 믿을 만한 사람하고 등기 명의만 부탁하는 게 아니라 네가 직접 계약도 해라. 그래서 계약까지 신탁했다. 그래서 이걸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저 부동산 살 돈이 있어야 되니까 주로 얘가 매수 자금을 제공을 해준단 말이에요. 내가 돈 줄 테니까 그 돈 가지고 네가 직접 사서 네 명의를 일단 등기해놔. 하지만 내 거다. 응? 자, 요게 계약 명의신탁이에요. 그러니까 등기도 맡기고 계약도 맡겠다. 그래서 계약 명의신탁.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법률관계가 간단해질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갑과 병 사이는 뭐 법률관계가 있을 이유가 없어. 얘는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얘들 사이가 문제되는데 얘들 사이 매매계약은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뭐에 따라서 이제 그러냐? 이 매도인은 둘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잘 알까요? 잘 모를까요? 잘 모르겠지. 그래서 얘가 선일 때 자, 얘가 선이라면 이 매매계약은 유효가 돼요, 유효가. 그럼 유효라면 계약이 유효니까 등기도 뭐가 돼요? 유효가 돼서 자, 결국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을이 소유권 취득해요. 당연히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가 되겠지. 그러면 선인데 병이 을한테 야 빨리 그 등기 마수해달라 뭐 돌려달라 그런 얘기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대로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얘들은 할 얘기가 없고 그럼 얘들만 해결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선인지 악인지를 어느 때 판단하느냐 그러면은 매매계약 체결시를 기준으로 보면 돼요. 매매계약 체결. 그러니까 매매계약 할 때는 몰랐는데 매매계약 이후에 알았다. 상관없어. 그냥 뭘로 처리하면 돼요? 선의로 처리하면 돼요. 그럼 얘들만 해결하면 되는데 자, 얘들은 지금 얘가 법적으로는 그 부동산에 소유권 취득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얘는 누구 돈 가지고 소유권 취득한 거예요? 갑의 돈. 그래서 이제 갑은 을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데 그 부당이득 대상이 되는 것이 저 부동산이 아니라 내가 줬던 이 매수자금 돌려달라. 이렇게 하고 끝나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이게 계약 명의신탁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은 법적으로는 이제 소유권은 네가 취득하고 너는 줬던 돈이나 되돌려 받고 끝내라 그거지. 근데 얘 입장에서 줬던 돈만 받고 끝내기 쉬울까? 별로 안 좋을까? 안 좋지 지금. 이거 지금 취득해 놓으면 엄청나게 땅값이 오를 텐데 이거 좀 뭐 예를 들어서 1억으로 샀다 그러면 나중에 5억, 6억, 7억, 10억까지 갈 텐데. 자,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지금 아주 모르는 사이일까요? 아주 친한 사이일까요? 친하고 믿어. 그러니까 이제 얘가 얘를 지시를 해가지고 자꾸 자기한테 이거 투기로 이용되는 거 아니에요? 투기 수익이나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쪽으로 가지고 오려고 그런다고. 가장 대표적으로 얘 이제 1억에 얘가 사가지고 취득했는데 아주 시간 지나가지고 한 4억 정도 됐어. 얘가 얘한테 지시해가지고 야 빨리 지금 팔아라. 그래서 팔아서 그 팔린 4억을 자기한테 주기로 약정했어. 자, 그런 약정 전부 다 무효. 이쪽으로 투기 수익이 들어가는 것을 막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딱 하나 유효인 게 있어요. 딱 하나. 어떤 경우냐? 그러면 다 인정하고 그럼 얘는 저 부동산 소유자죠? 그럼 얘는 얘한테 1억 갚을 돈이 있죠? 그럼 우리 법칙에는 돈 갚을 채무는 돈으로만 갚아야 돼요? 물건으로 대신 갚아도 돼요? 그렇죠. 그걸 이용해서 얘들과 얘가 그냥 국가에서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이 부동산이 얘 거고 얘는 얘한테 1억 돌려줄 채무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나 돈 없다. 그럼 돈 대신에 자기 물건으로 갚겠다. 그 물건 어떤 건데 요거. 이걸 대물변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하고 얘가 1억 대신에 저 물건을 넘기는 걸로 약정해가지고 이렇게 이전 등기한 거지. 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 이거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렇고 이게 악이라면 더 간단해요. 그럼 당연히 매매가 유효, 무효? 무효. 그럼 이등기도 무효. 그러면 아까처럼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소유자. 그럼 당연히 병은 받았던 매매대금 돌려줘야 되고 을은 또 병한테 이등기 마수해줘야 되겠죠. 즉 병의 입장에서는 을한테 등기 마수해달라. 그렇게 하고 돈 주고 그래서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받았던 돈 가지고 얘한테 또 돌려주고 할 얘기가 별로 없는 거지. 자, 이해되셨어요? 자, 요 구조로 이제 한 문제만 풀어봅시다. 갑은 법령상 제한을 피해서 을 소유 X부동산을 매수하고자 자신의 친구 병과 X부동산 매수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2021년 5월 병은 을과 그 X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하고 갑의 자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해서 병 명의로 등기 이전 등기를 마쳤다. 얘가 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여기서 이제 사람의 위치만 바꿔놓은 거예요. 갑은 그 자리에 있고 이제 을 자리에 병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서 이제 을이 매도인 입장에 대해서 자, 얘가 이 부동산 취득하고 싶은데 자, 자신의 친구 병하고 명의신탁을 하고 얘가 준 대금 가지고 얘가 매매 계약을 해서 이렇게 등기를 한 거죠. 그러면 일단 계약 명의신탁이라는 것을 어디서 하냐면 갑의 자금으로 했다는 걸 보면 되고요. 부탁하여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삼자간. 근데 그런 걸 안 써줬으면 이 매매 계약을 누가 했느냐 이걸 보면 돼요. 매매 계약까지 수탁자란 사람이 했으면은 이게 바로 계약 명의신탁이지. 근데 매매 계약은 신탁자가 하고 등기만 맡긴 것은 이것은 삼자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판단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계약 명의신탁이라는 걸 이제 판단했으니까 이제 들어가 봅시다. 당연히 갑과 병 사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 이번 을이 매매 계약 체결 당시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대요. 이제 악의를 얘기한 거죠. 그럼 매매가 무효면서 요 등기도 무효니까 병은 여전히 X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병. 그렇죠? 네. 맞았고. 을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자, 그 후 그래서 그러면 알았냐 몰랐냐는 어느 때 기준으로 판단하자? 계약 체결 당시. 그러면 이건 선의로 풀어야 되겠죠. 자, 선의로 풀었으면 이 매매계약은 유효고 그럼 병이 소유권 취득하겠죠.
병이 X부동산의 소유권 취득한 경우, 자, 이제 선의를 전제를 하는 거죠. 갑은 병한테 제공한 X부동산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됐어요. 다 맞는데, 자, 5번 X부동산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병이 명의신탁 약정 외에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갑 앞으로 X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면, 자, 길게 쓰기 뭐하니까 적법한 원인, 돈 갚아야 되는데 돈 대신에 물건을 갚기로 약정한 거죠. 자, 그렇다면 그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이 되겠죠. 자, 뭐 그 정도 명의신탁 보시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집합건물법. 자, 이것도 이제 양은 많은데 보셔야 될 것들만 몇 가지 보시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아파트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돼요. 아파트 같은 걸 집합건물이라고 그러고, 그럼 아파트는 구조가, 자, 이렇게 해서 101호, 102호, 201호 각각 소유권이 다 성립되고 있죠. 자, 이런 소유권을 우리가 무슨 소유권이라 한다? 구분 소유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구분 소유, 아파트 소유자들을 구분 소유자라고 그런다고요. 그럼 이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아파트 301호 현관문 안쪽에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전유 부분이라 한다. 전유 부분. 전유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할 얘기가 없지. 왜? 그냥 아파트 소유자가 지 마음대로 사용하면 되니까. 문제는, 그럼 여기는 구분 소유자가 한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 있어요? 여러 사람. 그럼 지가 소유하고 있는 전유 부분은 지가 마음대로 사용하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는 여러 사람이 살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같이 사용하는 부분이 나오죠.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같은 것들 같이 사용한다. 그래서 이것을 무슨 부분? 공용 부분. 자, 하면서 이 구분 소유자들은 자기의 전유 부분을 소유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땅을 사용하는 권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밑에 땅을 우리가 대지라고 그러고, 이 구분 소유자가 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즉 지분이죠. 대지 사용권이라 한다. 지분, 대지 지분이란 얘기예요. 자, 이 구조에 대한 걸 보겠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공용 부분을 이제 보셔야 되고요. 대지 사용권 가볍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에 대한 거냐. 소유를 하는 사람은 자기 아파트는 지가 마음대로 사용하니까 여기서 법에서 할 얘기는 없어요. 자, 집합건물의 소유, 뭐에 관한 권리? 관리, 그러니까 관리에 관한 것을 이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관리단이라든지 관리인, 관리단 집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쭉 공부를 하게 돼요. 또 그런 것들을 시험 문제 많이 낸다고. 그래서 그런 거 찾아가지고 한번 쭉 훑어보시고, 기출문제 몇 가지 푸시고 마무리 좀 할게요. 자, 그럼 대지 사용권부터 가볍게 들어갑시다. 자, 대지 사용권은 3번 보세요. 당연히 아파트 전유 부분을 아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아파트 처분에 따르고 아파트와 분리해서 대지 사용권만 처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즉 아파트 팔아 넘겼으면 대지 사용권도 같이 팔아 넘긴 거지. 다만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가 있어요. 잡았고. 자, 4번은 대지 사용권을 전유분과 분리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는, 자, 그 취지를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등기법에 대지권 등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하지 않았다면 선의로 물건을 취득, 어떤 물건이냐면 대지의 물건이에요. 대지. 그 토지가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줄 모르고 그 토지에 대한 물건을 취득한 선의 제3자에게는 그 대지권을 가지고 대항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대지권 등기를 해놔야 된다. 자, 5번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우셨죠. 자, 아파트를 소유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땅에 대한 권리를 대지 사용권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대지 사용권이 종된 권리야. 그럼 아파트에 저당권이나 전세권 설정했으면 아파트에만 미친다? 대지 사용권에도 미친다? 사용권에도 미쳐야 되겠죠. 경매도 마찬가지. 그런 거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공용 부분을 들어갑니다. 자, 공용 부분에서 공용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법정 공용 부분, 즉 성질상 공용 부분 될 수밖에 없는 거,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같은 것들이 있고,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게 있는데, 원래는 전유 부분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규약에 의해서 같이 사용한 부분을 만들어 놓은 거죠. 뭐 관리사무소라든지 노인정 같은 것들, 이런 걸로 나눠지는데, 이 규약상 공용부분은 등기를 해줘야 되죠. 공용부분은 취지를 등기해줘야 돼요. 이 법정 공용부분은 등기할 필요가 없지만 표제부에다가 쓰면 된다. 자, 2번 들어갑니다. 그러면 공용부분은 누가 소유하느냐? 당연히 구분 소유자, 전원이 공유를 하겠죠. 다만 일부 구분 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되어 있는 일부 공용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일부 공용 부분은 그 사람들만이 소유를 하겠지. 가장 대표적으로 주상복합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통 아파트의 계단복도 엘리베이터는 그 아파트 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겠죠. 근데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자, 밑에는 상가들이 있고 이 위에 지금 아파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엘리베이터가 이 아파트에만, 아파트 거주한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얘기지. 그럼 그 엘리베이터는 공용 부분이지만 모든 사람이 다 소유하는 게 아니라 이 아파트 소유자들만 소유하도록 되어 있지. 이 상가 있는 사람들은 소유 못하는 게 되겠죠. 이런 식이에요. 일부 공용 부분도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돼. 그러면은 자,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자들이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민법의 공유를 여기다가 이제 대입해 가지고 들어가시면 돼. 그럼 거기도 지분이 있고 공용 부분이 있겠는데, 자, 공용 부분의 지분, 계단복도에 대한 지분은 뭘 가지고 비율을 따지냐면 지가 가진 아파트 면적 비율에 따른다고요.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큰 평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파트 계단복도에 대한 지분도 많이 가지고 있겠지. 자, 그럼 당연히 계단복도에 대한 지분은 또 아파트 처분에 같이 따라야 되겠지. 또 아파트와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것은 절대로 못해요. 이것은 아파트 팔면은 그 계단복도에 대한 지분도 같이 팔아서 넘기는 거죠. 따라서 이거 자주 내야죠. 뭐 설명 드릴 것도 없어. 공용 부분에 대한 물건의 득실 변경을 등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아파트 계단복도 엘리베이터를 따로 등기할 이유는 없지. 됐고. 자, 공용 부분에 대한 법률 관계는, 자, 보존 행위는 당연히 각자가 할 수 있고요. 관리 행위는 통상의 집회 결의에 따라서 결정하면 돼요. 뭐 변경 큰 문제 없고. 자, 3번. 공용 부분의 부담 수익이죠. 자, 계단복도 관리비 같은 것들 부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그거 수익인데 당연히 뭐 비율로 부담하느냐? 그 지분 비율에 따라서 공용 부분의 관리 비용 기타 의무 부담하고 이익을 취득하라는 거죠. 그래서 자, 2번도 주의해서 보세요. 관리비 징수에 관해서 규약이 존재하지 않아. 그렇다 하더라도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지분 비율에 따라서 관리비가 이미 정해져 있죠. 어차피 그 공용 부분 지분 비율은 지가 소유하는 아파트 면적 비율이니까. 그래서 그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그 관리비 징수에 대한 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각 구분 소유자한테 청구할 수 있어요. 이 규약이 없으니까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안 돼요. 또 3번, 공유자가 공용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 가진 채권은 그 특별 승계인, 즉 아파트를 그 후에 취득한 사람한테도 행사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관리비예요, 관리비. 자, 그 전에 소유자가 관리비를 체납한 상태에서 그 아파트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다고요. 뭐 경매로 넘어가든 사서 넘어가든. 그럼 그 특별 승계인에게 그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가 다 그대로 승계되느냐? 그건 아니고, 자, 관리비를 둘로 나눠서 전유 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당연히 전유 부분은 지가 소유해서 사용했으니까 그 전 사람 계속 내야죠. 자, 뭐에 관한 관리비?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만 특별 승계인에게 승계가 된다고요. 다만 또 주의할 게, 공용 부분 관리비에 대해서 계속 전 소유자가 안 내니까 연체료가 나왔을 텐데 연체료까지 특별 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 중에서 공용 부분에 관한 것은 특별 승계인에게 승계된다고 그랬어. 그럼 전 소유자는 그 체납 관리비를 면하느냐 그 얘기인데, 면하겠어요? 아니지. 그럼 죽으라고 얘도 안 내고 그 아파트 팔아버리지. 그래서
이걸 그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고 그래요. 중첩적으로. 즉 이전 구분 소유자들도 체납 관리비 채무를 여전히 부담을 합니다. 보시고. 자, 공용 부분의 사용도. 자, 각 공유자는 공용 부분을 지분 비율에 따라 사용한다 그러면 큰일 나죠.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거예요. 지분 비율에 따라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용도에 따라서 다 같이 사용해야 되는데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는 특히 복도식 같은 경우 자, 여기 101호, 102호, 103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복도야. 그럼 101호 앞에 있는 복도라고 해서 101호 사람만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지. 공용 부분이니까 다 사용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여기다 짐을 쌓아놓고 또는 여기다 공사를 해가지고 여기다 문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자기 짐 다 쌓아놓고 이렇게 해서 사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 이 부분도 이 사람들하고 같이 사용해야 되는데 구분 소유자 한 사람이 독점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거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어. 자, 이럴 때 다른 구분 소유자가 야, 이 부분도 우리가 사용해야 되니까 그거 나한테 넘겨라. 인도 청구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얘는 지금 자기만 여럿이 같이 사용하는 부분을 자기만 사용하고 있으니까 부당이득은 보고 있죠. 그래서 얘는 다른 사람한테 그만큼 부당이득 반환은 해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공용 부분을 무단 점유 사용하고 있는 구분 소유자는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어요. 그러나 다른 구분 소유자는 그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거. 주의해서 보시고. 자, 담보 책임 들어갑니다. 아파트 분양받아 들어가 보니까 뭐 쩍쩍 갈라져 있고 물이 막 역류하고 물이 안 내려가고 그래. 담보 책임 물어야 되겠죠. 담보 책임 질 사람은 분양자하고 시공자 양쪽이 다 담보 책임 집는다. 그럼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내용은 하자 복수 청구할 수 있고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저 하자로 목적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 해지할 수도 있어요. 뭐 큰 문제는 없고 이 존속기간과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그 담보 책임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뭐 10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 1년짜리 여러 개 있어요. 그걸 외우라는 게 아니고 그럼 10년이라면 언제부터 10년이냐 기산점이 있어야 되겠죠. 요거 잘 내요. 자, 이게 전유 부분에 관한 담보 책임이라면 인도한 날부터 계산해야 돼요. 근데 공용 부분에 관한 것이라면 사용 검사일이나 사용이 승인일부터 기산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놓는다고 전유 부분을 사용 검사일부터 뭐 기산한다 이렇게 들어. 또는 공용 부분을 인도한 날부터 기산한다. 틀렸어요. 그래서 이거 잘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에 관한 얘기를 해보죠. 우선 관리단이라는 게 있는데 아파트에는 관리단 같은 게 현실적으로 없죠. 근데 이제 구분 상가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단이 있는데 아파트는 이제 다른 법에 의해서 공동주택관리법이라는 그거에 의해서 뭐 입주자 대표회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지. 그냥 관리단은 법적으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하면 자, 포인트는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으로 한다는 거. 그래서 당연히 설립하는 거예요. 뭐 설립행위 같은 거 필요 없이, 뭐 회의 열고 그럴 필요 없이. 여기를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를 구성원으로 그럼 틀리죠.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소유자도 될 수 있고 임차인도 될 수 있고 전세권자도 될 수 있는데 여기서 관리단의 구성원이 되는 사람은 소유자이지 임차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니다. 보셨고. 자, 관리인이 있어야 되겠죠. 자, 관리인은 항상 있는 건 아니고 구분 소유자 10사람 이상일 때는 관리인을 선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관리단이라는 것은 항상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하면 자동으로 있는 거지만 관리인은 항상 있는 건 아니다. 당연히 관리인이 꼭 구분 소유자일 필요는 없죠. 임기 읽어보시고. 자,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는데 문제는 선임된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를 하더라는 거죠. 자꾸 관리비를 횡령하고 있어. 또는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은 사정이 있어. 괜히 머리에 꽃을 3개씩 꽂으면서 웃고 다니고 있어. 그럼 이거 해임시켜야 되겠죠. 자, 그럼 구분 소유자는 직접 해임은 할 수 없고 해임을 청구하는데 어디다 청구하냐면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자,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에서 2번. 관리인은 매년 1회 이상 그 사물을 보고해줘야 되는데 누구한테 보고하느냐? 자, 그전에는 구분 소유자에게만 보고하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구분 소유자하고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 자, 예를 들어서 임차인 같은 사람들이죠. 자, 얘한테도 보고를 해줘야 돼요. 구분 소유자에게만 보고한다 그러면 틀린 얘기가 되죠. 회계감사는 그 문제 없고요. 자, 임시관리인이라는 얘기 나오는데 임시관리인도 지금 보실 건 아니고, 자, 관리위원회를 들어가 보죠. 관리위원회는 뭐라는 기구냐면 먼저 하는 것부터 보시면, 자, 관리인을 감독하는 기구예요. 관리위원회가. 그러면 이 관리위원회는 꼭 둬야 되느냐? 아니,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어요. 그래서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만일에 관리위원회를 뒀다면 관리인은 모든 행위를 하려면, 여기는 보존행위라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하면 되는데 요 관리위원회가 있고 관리인이 보존행위를 한다 하면은 관리위원회 결의를 거쳐야 돼요. 자, 관리위원회 위원이 있는데 이것도 구분 소유자 중에서 선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에 임차인, 전세 들어간 사람들은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가 없어. 그러면 관리인은 그러면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냐 그 얘기인데, 관리위원회가 누구를 감독하는 기구라고요? 관리인을 감독하는데 지가 위원이 돼서 자기를 감독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자, 되셨고, 관리단 집회 나오는데 무슨 이제 큰일이 있으면은 관리단 집회를 열어서 이제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요. 정기관리단 집회하고 임시관리단 집회가 있다는 거 보시고, 집회 소집 절차도 큰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럼 의결권 하나 체크해 봅시다. 그럼 관리단 집회가 열었으면, 자, 각 구분 소유자들이 의결권 행사하게 되는데, 그럼 구분 소유자는 아파트 소유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아파트 소유자가 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 혼자 가서 의결권 행사하면 되는데, 자, 문제는 아파트를 수인이 뭐 할 경우? 공유하고 있어. 그럼 그 사람들이 우르르 가서 의결권 행사하느냐? 그러면 안 돼요. 반드시 의결권 행사를 한 사람을 정해야 돼요. 그 정하는 방법은 지들끼리 협의에 의해서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분의 뭐에 의해서 과반수로 결정해야 되는데, 문제는 자, 아파트를 갑과 을이 2분의 1 지분으로 해서 공유하고 있다. 그러면서 협의가 안 돼. 누가 의결권 행사할지. 서로 안 가겠다고 그래. 그럼 과반수 지분권을 가진 사람이 의결권자가 되는데 여기는 둘 다 동등하니까 과반수 지분권자가 없죠. 자, 이럴 때는 아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각자 지분 비율별로 의결권 행사해야 된다고 틀립니다. 자, 5번은 당연한 얘기지. 딴 사람한테도 효력이 미치겠죠. 자, 마지막 재건축. 오래돼가지고 재건축하려고 그래요. 그럼 재건축하려면 관리단 집회 결의를 거쳐야 되는데, 재건축결이 얼마 이상? 5분의 4 이상. 이거 자주 나와요. 재건축결이 서면결이 가능합니다. 꼭 출석할 필요는 없어요. 자, 주거용 집합 건물을 철거하고, 자, 그 상가용 집합 건물로 용도 변경하는 재건축도 허용이 됩니다. 그러면 5분의 4니까 반대자가 있을 수 있겠죠? 이 반대자는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 것만 빼고 재건축할 수 없잖아요. 한 번 더 이제 기회를 주죠. 자,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구분 소유자가 있으면은 재건축에 참가할 것이냐 회답을 촉구를 하는데, 반드시 여기는 뭘로 촉구해야 된다? 서면으로. 최고하는 거예요. 우리는 5분의 4 지금 해서 재건축 하려고 하는데 당신만 좀 반대하고 있네. 어떻게 참가할 거요, 말 거요? 서면으로 해야 돼요. 그럼 촉구받은 구분 소유자가 촉구받은 날부터 2개월 내 대답을 해야 되는데, 2개월 내 대답을 하지 않으면, 자, 이런 구조라면 우리는 민법에서 계속
이런 구조라면 긍정, 부정. 그럼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해답하면서 본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의 구분 소유권을 강제로 이제 수용하듯이 매도 청구해가지고 강제로 사가지고 이제 재건축하면 됩니다. 그 정도에서 정리 좀 해봤어요. 이론. 자, 기출문제만 한두 가지 풀고 마무리 좀 하죠. 공용부분 및 대지 사용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자, 공용부분은 당연히 취득시효 대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고요. 구조상 공용부분에 대한 물건의 득실 변경을 등기할 필요가 없죠. 구분 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수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진 전유부분 아파트와 분리해서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죠. 대지 사용권은 전유부분과 일체성을 갖게 된 후 개시된 경매 절차에서 자, 전유부분 아파트와 분리해서 처분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지. 경매 절차에서는 같이 처분해야죠. 5번이 돼. 자, 2번. 규약이나 관리단 집회 결의는 당연히 그 구분 소유자, 그 아파트 취득한 사람한테도 효력이 있어야 되겠죠. 자, 공용부분에 관한 물건의 득실 변경, 등기 필요하지 않다고 또 나왔고,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 꼭 아니어도 무방하고요. 재건축 결의 얼마 이상? 5분의 4 이상. 재건축 결의 후 참가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받은 반대자가 법정 기간 내 2개월 내 대답하지 않으면 참가하겠다, 참가하지 않겠다. 참가하지 않겠다. 또 5번이 되죠. 자, 3번 하나 보시고 마무리합시다. 자, 1번 구조상 공용부분 역시 또 취득시효 대상이 될 수가 없고요. 계단복도를 취득시효할 수는 없죠. 자, 전유부분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기산점 전유부분이니까 D는 사용검사일, 사용승인일, 인도한 날. 인도한 날. 사용검사일이 틀렸죠. 공용부분이 나와야 돼요. 이건 틀렸고. 자, 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대한 규약이 없다 하더라도 그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구분 소유자한테 청구할 수 있다. 자, 구분 소유자 10명 이상일 때 관리인을 선임하라는 얘기고요. 자, 전유부분과 분리해서 대지 사용권은 처분할 수 없죠. 그래요.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민사특별법의 중요 부분 중심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문제집이죠. 문제풀이 해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예.